정부가 서울 은평구와 영등포구, 도봉구 등 21개 지역에 2만 5천 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도심 공공주택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주민설명회를 거친 뒤에 오는 7월 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시장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이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아파트 전셋값을 대폭 올려서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수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김상조 전 실장을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인데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7일 보궐선거가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일부터 실시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할 수가 없어 깜깜이 선거에 접어들게 됩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하루 앞두고 실시한 YTN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20%포인트 이상 앞서며 큰 격차를 유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75세 이상 접종에 쓰일 화이자 백신 25만 명분이 오늘 오전 추가로 국내에 도착했습니다. 방역 수칙을 어겨 영업이 정지된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가 밤늦게까지 영업을 하다 또 적발됐습니다. 업소에는 손님과 종업원 등 100여 명이 몰려 있었는데 방역 당국은 가중 처벌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벚꽃 명소인 여의도 윤중로의 교통이 오늘부터 전면 통제됐습니다. 다음 달 12일까지 국회 뒤편 여의서로 일대 1.7km가 통제되는데 관람객 역시 다음 달 5일부터 추첨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입장됩니다.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뉴스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들은 TV 토론회 또 선거 유세에 총력을 가하면서 막판 선거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YTN 정치부 기자들이 현장 가까이에서 생생한 모습을 전해드리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정치부 최영 부장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제 꼭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 서울의 대표 명소죠. 지금 저희 뒤로도 선명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이곳 남산에서 선거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를 일주일 앞둔 여야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LH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상 이 집값 상승에 LH 사태로 악화한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위원장의 사과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습니다. 무한 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립니다. 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내 집 마련 국가 책임제를 도입해 이 처음 집 장만하는 경우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어제 또 TV 토론회에 출연했고 오늘도 관훈 토론회에 나섰는데 역시나 이 내곡동 특혜 의혹이 쟁점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어젯밤에 이어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관훈 토론에 나서 언론인들과 대담을 했습니다. 역시 쟁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내곡동 땅 의혹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 후보는 이번 사안에서 자신의 초기 해명 내용이 조금씩 바뀌면서 논란을 키웠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존재조차 몰랐다라는 표현이 빌미가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제 의식 속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다만 과거 자신이 서울시장 시절 처가 땅 일대의 그린벨트 해제에 관여했다거나 측량 장소에 직접 갔다는 의혹은 기존처럼 전면 부인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여당은 사과하고 야당은 뭐 의혹을 부인하고 여야 모두 뭐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여론은 이번 선거 좀 어떻게 점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선거 날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일주일이 남았는데 지지율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저희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여론조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일단 오세훈 후보 지지율이 55.8%로 박영선 후보를 20%포인트 이상 앞섰고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격차가 더 컸습니다. 부산시장 여론조사도 추세는 비슷했는데요. 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지지율이 과반을 넘어서 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19%포인트 앞질렀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선거가 여야의 양강 구도로 치러지다 보니까 2030 청년층과 그리고 중도 표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일단 오세훈 후보가 모든 연령대에서 박영선 후보보다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네. 말씀하신 2030 청년층에서도 오 후보가 많게는 20%포인트 넘게 앞섰는데요. 특히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박영선 후보가 기존에 우위를 보였던 40대에서도 오세훈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앞질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중도층에서도 오세훈 후보가 30%포인트 넘게 앞섰는데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결과 국민의당 지지층 표심이 오 후보로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현재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로는 좀 민주당이 밀리는 상황인 것 같은데 내일부터는 이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죠? 네, 그렇습니다. 본 선거의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는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막판 여론조사 결과가 자칫 선거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유권자 입장에서는 어느 후보가 지금 앞서가는지 정보를 당분간 접할 수 없게 됩니다. 네. 내일부터 여론의 양방을 또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또 공약에 더 집중해 볼 만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먼저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공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선 후보 이 제1호 공약으로 21분 생활권 도시를 약속했습니다. 21분 안에 이 직장과 주거, 복지를 모두 해결하는 이 21개 자족 도시를 서울에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 부동산 공약으로는요, 이 평당 1,000만 원 반값 아파트를 이 30만 호 공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여기에 서울 시민에게 이 디지털 화폐로 재난 위로금 1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입니다. 자, 오세훈 후보 앞으로 어떤 서울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까? 네, 오세훈 후보 공약의 전반적인 키워드는 스피드입니다. 네. 과거 서울시장이 지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이 되자마자 속도감 있게 현안들을 추진하겠다는 목표인데요. 대표적으로 시장이 되면 한 달 안에 재개발, 재건축 물량을 서둘러 풀고 또 11년째 공사 중인 월드컵 대교 같은 곳에 신속히 개통해서 스피드한 교통 대책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이 부산시장 선거에 나선 김영춘 후보와 박형준 후보의 공약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김영춘 후보는요, 이 가덕도 공항을 2029년까지 완공하겠다는 내용을 제1호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요, 이 도시명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인 이 어반루프를 건설하겠다는 게 좀 눈에 띄는 공약입니다. 하지만 요즘 정책 대결보다 더 눈길이 가는 게 상대방 흠집내기, 그러니까 네거티브 경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민주당은 오세훈 후보와 이제 내곡동 처가 땅 셀프 보상 의혹을 계속 파고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오 후보가 사전에 이 내곡동에 땅이 있었느냐를 알았냐 몰랐냐 이 부분이 쟁점인데요. 우선 민주당은 오 후보가 사전에 이 측량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요. 이와 함께 이 처가 식구가 토지 보상금 외에도 이 별도의 보금자리 주택 내에 이 단독주택 용지 특별 공급을 받았다 이런 의혹도 제기한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이 강병원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측량 팀장도 오세훈 후보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의 증언은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본인의 거짓말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증언까지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 네, 이에 맞서 오세훈 후보도 뭐 반격의 카드를 많이 준비하고 있죠. 네, 아무래도 이번 재보궐 선거에 단초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박원순 전 시장 사건을 빼놓을 수 없겠죠. 네. 일단 사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한 이제 고민정 의원 등이 후보 캠프에서 자진 사퇴한 뒤에도 이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를 계속하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요. 또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 논란도 빠질 수 없겠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이제 거주 목적으로 매입했다는데 확인해 보니까 실거주 기간은 3년이고
7년은 임대를 줘서 수익을 올렸다는 겁니다. 네. 결국 임대 수익을 노리고 일본의 고급 아파트를 보유하다가 논란이 되자 뒤늦게 처분했다는 게 야당 주장인데요. 오전에 출연한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배우자가 핍박을 받아서 실거주용으로 이 아파트를 구매하셨다고 했지만 사실 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임대를 줬다라고 해명을 하시고 계세요. 오락가락합니다. 질문할 때마다 답이 달라집니다. 네, 이런 네거티브 전쟁은 부산시장 선거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김영춘 후보 역시나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라는 점이 걸리고 있고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LCT 특혜 분양이나 기장군 건물 재산 신고 논란 등 재산 관련된 부분이 주요된 공격 대상입니다. 네, 또 이번 선거 사실상 여야가 사활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야에게 이번 선거 좀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일단 이번 선거가 치러지는 시점이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습니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불과 1년도 채 남겨두지 않고 치러진다는 점인데요. 서울과 부산에서 지금 유권자만 해도 1,100만 명이 넘습니다.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가량이 투표자인 만큼 이번 선거 결과가 사실상 대선 민심의 풍향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으로선 정권 재창출의 동력을, 국민의힘은 정권 탈환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재보궐선거 일주일을 앞두고 선거 소식 전해드렸는데 부기자 앞서 오전에는 아직 서울시장으로 누굴 뽑을지 마음의 결정을 못했다고 했잖아요. 네. 저희가 오늘 쭉 방송으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마음의 결단 이제 내리셨습니까? 사실 오늘 하루만으로는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만으로는 아직 결정을 내리기는 힘든 상황인데 아마 지금 방송 시청하고 계신 많은 유권자분들이 저와 마찬가지로 아직 어떤 후보에게 투표를 할 것인지 결정을 못 내리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매일 현장에 나와서 여야 선거 상황 전해드릴 텐데 함께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고심해서 그리고 선거 관련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요. 앞으로 저희 선거 소식 꾸준히 전해드리겠고요. 내일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직접 나와 선거 전략을 밝힙니다. 지금까지 남산 백범공원에서 YTN 최하여 부장원입니다. 한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일본 외무상과 조기의 회담을 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고위급 실무협의를 재개하기 위해서 외교부 아태국장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교과서 문제로 어제 정부가 일본에 강력히 항의를 전했는데요. 그럼에도 관계 개선 노력은 계속하겠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개인적으로 한일 외교장관 회담 조기 개최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일본과 소통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양자회담이나 한미일 3국 회담 등 어떤 형태로도 만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또 제가 가든지 또는 일본 외무상이 한국을 오든지 또는 제3지역에서 만나든지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해 한일 관계를 담당하는 이상열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오늘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이 국장은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과 고위 실무급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 장관은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역사 문제에 대해선 우리 기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는 대법원 판결의 범위에서 현실적 방안을 찾고 있고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면 99%는 해결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반도 긴장이 점차 고조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해서 정의용 장관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예,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가 곧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 장관은 한미 간이 완전히 조율된 대북 전략 마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금요일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에서도 우리 입장을 추가로 전할 거라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종전선언은 북미 간의 깊은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미국의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했습니다. 최근 잇따랐던 북한의 대남 비난 등에 대해서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합의를 준수하고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중 갈등에 관해선 미국과 중국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며 양국도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동맹이자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라는 겁니다.
다만 중국도 최대 교역국이자 매우 중요한 나라로 우리는 미중 양국 간 협력을 촉진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다음 달 3일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와 양국 정상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얀마 정세는 필요할 경우 24시간 안에 우리 교민이 철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게 현지 공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김도훈입니다. 한 부동산 개발 업체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근처에 땅을 사고 팔며 1년 만에 65억 원을 벌어들인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반도체 중견 기업으로부터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김주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와 1km 정도 떨어진 용인 원산면 중릉리 임야. 지난 2018년 3월 부동산 개발업체 A사는 이곳 땅 가운데 4만 8천여 제곱미터를 22억 8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14억 원이나 받았습니다. 무리한 투자 속에 곧장 호재가 찾아옵니다. 넉 달 뒤 바로 옆 땅에 한 반도체 중견기업 B사가 제조공장 건설에 착수하며 땅값이 오른 겁니다. 특히 이 기업은 공사 도중에 공장을 더 넓히겠다며 지자체에 계획서를 냈는데 어찌된 일인지 확장 예정지로 A사의 땅을 넣었습니다. 실제로 확장 승인이 나기도 전에 땅을 사들였는데 매입가가 88억 2천만 원에 이릅니다. 무리한 투자에 나섰던 A사는 1년 만에 무려 4배에 달하는 시세 차익으로 65억 4천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땅을 팔기 한 달 전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확정 발표도 난 터라 신규 택지 개발 인근 지역이라는 또 다른 호재까지 생겨난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안 되지? 큰거 반도체 정보를 들어보았겠지. 이에 대해 A사 측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고 반도체 기업 B사 역시 본사를 옮기려던 와중에 옆 땅이 괜찮아 보여 샀을 뿐 뒷거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사를 내가 그 사업을 내가 수건을 해서 내가 다 했어요. 그 일을. 그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고속도로가 난다고 고속도로를 발표하고 한참 하다 보니까 SK가 들어온다고 떠들고. 그래서 이제 장비 발주가 폭주하다 보니까 안성 공장이 지금 확장 필요성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요. 하지만 A사 또 다른 관계자의 말은 다릅니다. 애초 공장 확장 정보를 알고서 B사와 함께 추진한 매입이었다는 겁니다. 개발해서 옮겨주기로 같이 얘기가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지자체와 전문가들 역시 내부 정보 거래에 따른 매입과 개발로 추정했습니다. 같이 구상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한복만을 위해서 여기에 들어온 것 같지는 않아요. 개발을 앞두고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건 아닌지 SK하이닉스가 주요 고객사인 B사가 클러스터 정보를 정말 몰랐던 건지 의구심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이 업체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주변에서는 이처럼 투기가 의심되는 땅 거래가 한둘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진이 인접지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 각지의 투자자들이 가족, 친척, 이웃 주민과 함께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광명시의 신도시 투기 행태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김다은 기자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면서 1년 만에 65억 원을 챙긴 부동산 개발업체. 법인 등기에 나온 주소를 찾아가 봤더니 사무실조차 없습니다.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로 떴다 방식 투기를 한 것 아닌지 의심됩니다. 그 회사가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로 이사 갔어요. 편의점 있고 회사가 여러 군데 있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1, 2년 전 용인시 원산면 일대에는 땅을 사려는 이들이 몰렸고 특히 땅값이 크게 오른 수용지 부근에 눈독을 들인 투자자들이 급증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400여 미터 떨어진 중릉리 밭.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친척으로 추정되는 2명과 이곳을 1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다음 달엔 가족, 지인으로 보이는 인물들과 2필지를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근처 토지 거래 목록엔 인척으로 보이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주소지를 용인에 둔 B씨도 배우자와 함께 역시 중릉리 땅 844제곱미터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주민들은 지인, 이웃과 다른 땅도 많이 사들였다고 증언합니다. 그분은 원래 용인 사시는 분인데 집을 할 거라고 얘기해서 저도 그런 거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특별하고 깨지라고 바로 그냥. 투자자들은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주차장으로 쓰이는 이곳은 10명이 함께 매입했습니다. 소유주들이 사는 곳은 경북과 충북, 부산, 대구 등 다양합니다. 현직 의사 등 10명이 40억짜리 2층 건물 부지 공동 소유주로 돼 있습니다. 거래 시점은 반도체 클러스터 구역이 확정 발표되기 불과 열흘 전입니다. 직전 땅 주인은 유명 투자 전문가 3인방. 불과 두세 달 만에 2배 시세 차익을 남겼습니다. 그 전에 산 양반 있지? 2달인가 만에 팔았을 거예요. 그 양반 죽였더라고 걔들은. 3명이 20억에 사가지고 41억에 팔았다고. YTN 분석 결과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 전인 2018년부터 1년여 동안 원산면 일대 거래량은 479건, 전년에 비해 2배 늘었습니다. 현 시세는 이때보다 4배 더 뛰어 부르는 게 값이란 말도 나옵니다. 지금 평균 200 한 3, 40만 원 봐요. 그때 한 5, 60만 원 갔을까? 수익성이 높은 신규 개발 지역 인접지를 쪼개 사들이고 가족, 친척의 지인까지 동원하는 양상이 신도시 투기 의혹과 판박이로 보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에 대한 집중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강원도가 지역 내에 조성 중인 고속철도와 관련해서 역세권 토지에 대한 공직자 투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서울에서 강원도 춘천을 거쳐 속초를 잇는 동서 고속철도와 동해 북부선 인근 토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대상 부지는 강원도 화천과 양구, 인제와 속초 등에 소재한 역세권 지역 2만 7천여 필지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조만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경찰청 간담회에서 영장 대상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오늘이나 내일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또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 자신의 아파트 전셋값을 대폭 올려서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고발건을 서울경찰청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2사 부동산 대책에서 내놓은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 지역, 또 저층 주거지역 개발 1차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모두 합쳐서 판교 신도시 수준인 2만 5천 호를 공급한다는 설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최명신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먼저 후보지가 어딘지 설명해 주시죠. 네, 국토교통부가 오늘 오후 역세권과 준공업지구, 저층 주거지를 개발해 도심 공공주택을 짓는 복합개발사업 후보지를 1차로 발표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은평구가 9곳, 도봉구 7곳, 영등포구 4곳, 금천구 1곳 등 모두 21곳입니다. 먼저 역세권 개발을 살펴보면요. 은평구 연신역 인근과 녹번역 인근, 세전역 인근이 포함됐습니다. 또 금천구 가산 디지털역 인근과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도봉구 방학역 인근과 쌍문역 인근 역시 후보지에 올랐습니다. 준공업지구는 도봉구 창의동 주민센터 인근을 포함해 2곳이 포함됐습니다. 저층 주거지 개발 후보지는 은평구 녹번동 근린공원 인근과 영등포구 옛 신길 2, 4, 15구역, 도봉구 쌍문 1동 덕성여대 인근 등 모두 10곳입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제안한 후보지 가운데 입지와 사업성 등을 검토해 선정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구 증산 4구역에서 가장 많은 4,100여 호가 공급되고 영등포역 인근에서 2,500여 호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21개 지역을 모두 합쳐서 판교 신도시 수준 2만 5천 호 공급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절차로 진행됩니까? 네, 일단 이번에 발표된 지역은 후보지입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자체와 협의해서 세부 사업 계획안을 만든다는 계획인데요. 먼저 다음 달 주민 설명회를 거쳐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의 10% 동의 요건을 확보하고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예정지구로 지정된 뒤 1년 안에 토지주 등 3분의 2가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요. 부지 확보와 인허가 등을 거쳐 착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LH 투기 의혹 사태로 공공개발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이어서 주민 동의율 확보가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부는 올해 안에 주민 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하는 경우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정지구로 지정되면 철저히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1차 공개를 시작으로 4월과 5월 서울에서 2차와 3차 후보지를 발표하는 등 7월까지 순차적으로 후보지를 공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후보지를 선정했고요. 시장이 이번 정부의 발표 내용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서울 도심에 2만 5천 호를 공급할 수 있는 계획 초안이 지금 나온 거죠? 네. 먼저 21개 지역 어떻게 선정이 된 겁니까? 네, 2월부터 지난 이사 대책으로 이제 공공 복합 사업들 정부가 주도해서 공공주택 짓는 사업들 형태가 발표된 이후에 접수를 2개월 정도 받았는데 총 341곳이 지자체 중심으로 접수를 했다고 해요. 접수를 했고요. 네, 그 중에서 조건에 따라서 은평, 영등포, 도봉, 금천 4개 지자체가 내놓은 60억 곳에 대해서 일단 검토를 해서 그중에 21곳을 1차 후보지로 발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들을 보시면 역세권이 좀 가까이 있는 곳들이 많고 현재는 역세권인데도 좀 슬럼화돼 있거나 정비가 좀 필요하다라는 이제 지역들이 많아서 사업이 진행되면 지역 개선 효과도 있고 주택이 공급되면서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판단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은평이 9곳, 영등포구가 4곳, 도봉구가 7곳, 금천구가 1곳입니다. 이 중에서 좀 특히 눈에 띄는 곳이 있었습니까? 역세권 사업으로 후보지 나온 곳 중에 영등포역 바로 앞에 있는 역세권 부지하고 금천구의 가산 디지털 단지역 바로 앞쪽에 있는 역세권 사업 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이 바로 접해져 있는 부지들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들이 위치가 나쁘지 않은데도 이제 노후한 저층 주택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정비가 좀 필요한 곳들이었는데 사업이 된다면 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겠다 싶은 눈에 띄는 후보지고요. 저층 주거지 중에서는 종전에 신길 뉴타운 안에 있었는데 사업성 등의 문제로 이제 지역이 좀 풀렸었던 뉴타운 지역 안에 있는 신길동 저층주택 지역들이 몇 곳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새로 이제 아파트 같은 것들을 지으면 관심들은 있겠다. 여의도나 영등포 쪽에 직장인들이 또 많이 거주하시는 지역이기도 해서요. 그런 곳들이 진행이 실제로 된다면 괜찮겠다라는 판단들은 시장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10%의 주민 동의가 먼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지금은 지자체가 접수한 곳들을 정부가 1차적인 기준, 뭐 사업성이라던가 위치 같은 것들을 보고 후보지로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이후에 한 7월 정도까지 주민 설명회라던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 중에 10%가 이제 동의를 하면 예비 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는 토지 소유주 전체에서 3분의 2 해당되시는 분들이 최종 동의를 해야만 최종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사업으로 갈 수 있는 형태입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건데 이게 좀 절차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이게 후보지는 나왔는데 최종 사업이 갈 수 있겠냐라는 약간 반신반의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종전보다 동의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3분의 2 소유주가 이 정부가 제시하는 사업성이라던가 구상을 이제 신뢰를 하고 믿고 사업 수익이 나에게 좀 돌아오겠다라는 확신과 함께 동의서를 이제 써줘야지 사업이 가는 건데 일단 공공주도 사업이 여전히 시장에서는 좀 반대의 목소리들이 있고 최근에는 특히 LH 사태 때문에 공공주도 이 복합 사업들, 재개발, 정비 사업들에 대한 약간 불안감들이 커진 상황이다 보니까 후보지는 나왔지만 최종 동의를 받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게 이름만 있는 후보지이지 않냐라는 지적들이 현재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3분의 2가 동의하면 LH가 그 땅을 다 사들인다 이 말씀이시죠? 맞죠. 그 LH가 토지를 수용해서 직접 시행으로 사업을 하고요. 나중에 이제 동의하신 분들은 아파트를 입주권을 받게 되시는 형태가 되겠고 그중에 이제 일부는 분양 등을 통해서 사업을 획득하고 이제 공공임대 같은 것들을 일정 비율 공급하는 방식이 되겠죠. 2만 5천 호면은 굉장히 신도시급으로 맞습니다. 많은 주택이 공급되는 거예요?
역세권 위치에다가 서울 아니니까 관심도 높고 규모로는 거의 한 판교신도시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진행이 된다면 효과가 있을 거다. 실제로 이 시행이나 이런 것들이 빠르면 내년께 정도 확정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본격적인 사업과 함께 한 25년 이후 좀 구체화돼서 입주는 25년에서 30년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3기 신도시하고 겹치겠는데요? 네, 공급 물량들이 사실 정부의 공급 계획들이 최근에 쏟아져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현실화된다면 뭐 3기 신도시, 이 도심 복합 사업, 공공 재개발 등이 사실 유사한 시기에 또 몰려서 공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몰려서 공급되는 걸 걱정하시는 목소리는 오히려 많지는 않아요. 아직은 좀 구체화되거나 현실화되지 못한 상태다 보니까 너무 많이 공급된다라는 걱정보다는 후보지는 많지만 몇 개나 실제화될 거냐에 대한 걱정들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요. 사실 이 토지 그 소유자들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던가 뭐 수익률이 30% 가까이 높아진다 일반 사업보다 이렇게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민 동의율을 얻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130% 최대 수익을 좀 더 보장해 주겠다라는 부분은 정부가 이제 보도자료 등에서는 종전의 민간 재개발 등에 비해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최대 10에서 30%까지 개인들에게 수익이 더 돌아간다라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소유주분들은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을 근거로 제시된 130%인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민간으로 했을 때의 사업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온 게 하나도 없는데 130% 수익 보장을 믿을 수 있겠냐라는 말씀들을 좀 하고 계시고요.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공공주도 사업이 되면 최종적으로 공급되는 아파트의 상품의 마감재 질이라든가 가격들이 민간 고급형 아파트보다는 제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들은 좀 더 최근 시장 트렌드에 맞춰서 고급형 아파트나 좀 이런 브랜드의 아파트를 짓고 수익을 더 내고 싶다라는 기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공공을 여전히 좀 반대하고 있고 더 하나 나아가서는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다 보니까 굳이 공공재개발이나 정비사업들 선택을 하지 않아도 민간 사업의 가능성이 앞으로 좀 더 커지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하고 토지 계십니다. 소유주가 선택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서울시에서 규제 완화를 해주고 민간 재개발이나 재건축 인허가 같은 것들을 잘 해주면 과거에 속도나 사업성 때문에 못했던 사업들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들을 조금씩 갖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 발표하는 후보지들의 이후 동의나 설명의 과정이 훨씬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좀 궁금한 점은 선거에 따라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기대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이 얼마만큼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까? 일단 뭐 지금 서울시의 정비 사업과 관련된 그 종별 층고라던가 한강변의 35층 일률적인 층고 같은 것들은 정부에서 정해놓은 규정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좀 더 까다롭게 서울시에서 정해놓은 규정이기 때문에 이 서울시장의 의지나 방침에 따라서 방향을 잡고 서울시 의회 등의 이런 논의와 동의를 거쳐서 서울시에서 규정 조례 같은 것들을 바꾸게 되면 인허가나 건축 규제 같은 것들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형성되기는 하고요. 다만 이제 의회의 동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는 하고 시장이 그냥 무조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기는 하고 남아있는 보궐선거 이후에 시장의 임기가 그렇게 길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로 바뀐 후에 이 공약들을 현실화하는 것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목소리들도 일부에서는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2만 5천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고요. 어제도 발표한 게 있습니다.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16곳. 여기서도 2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거든요. 자, 오늘 발표한 내용과 어제 발표한 내용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어제 발표한 공공재개발은 그 2사 대책으로 발표한 정부가 직접 시행을 하는 정비사업의 형태가 아니고요. 종전 재개발 사업처럼 소유주들이 조합을 만들되 공공 형태의 인센티브를 받고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최대 50%까지 공공임대주택 등을 기부 체납으로 내놓는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토지 소유의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어제 발표된 공공재개발은 계속해서 원 토지 소유주분들이 땅의 소유권을 갖고 계시는 형태라고 보면 예. 되고요. 예. 오늘 발표된 도심정비사업, 복합사업 같은 경우에는 LH 등을 통해서 정부가 토지를 다 수용을 해서 예, 예. 직접 주도 시행을 하는 사업이어서 제도나 근거법 같은 것들이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그렇군요. 예. 보통 그 재개발이라고 하는데 민간 재개발이 많았었는데 공공 재개발로 정부가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신 공공주택을 좀 많이 같이 지어달라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종전에는 민간 형태 재개발로 그냥 개인들이 조합을 만들고 인허가 받아서 했었는데 한참 또 사업성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민간 사업들이 진행되지 못하고 이제 종결되거나 뭐 구역이 풀리거나 이런 것들이 많았었죠. 예. 근데 최근에 도심 공급을 하기로 하면서 정부가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대신 임대주택을 좀 더 쉽게 말하면 많이 예. 지어라라는 방식의 공공재개발 제도를 이제 독려를 했었던 거고요. 예, 예.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정부 주도의 공공사업으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게 사실 지난 2사 대책의 모델이었죠. 그래서 개인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이름만 조금씩 다른데 네, 네. 굉장히 헷갈리시기는 예, 할 예.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는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 집값이 좀 안정세에 들어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오르려고 꿈틀대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있거든요. 실제 부동산 시장은 어떤 지금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지표상으로는 상승세가 좀 둔화되고 안정 기조를 좀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주간 변동률 지표라던가 거래량 같은 것들이 수치가 조금 계속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거래 둔화와 함께 상승세도 조금 떨어지고 일부에서는 가격이 조금 내려서 거래되는 실거래 예. 신고 사례도 나오고 있어서 점차 안정을 찾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고 정부가 이사 대책 대규모 공급 계획을 내놓은 다음에는 약간 관망 기조도 확산이 되기는 했었거든요. 예. 근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신고가 되는 케이스들도 혼재돼 있어서 예. 아직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예. 현장의 목소리들이 있고요. 무엇보다 그 이후에 변수가 이제 두 가지 생긴 게 예. LH 사태로 인해서 이후에 이제 정부 주도의 대규모 공급 계획이 좀 지연되거나 예. 혹은 목표대로 달성하지 못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관망세를 보이던 수요자들에게 조금 갈팡질팡하는 이런 변수가 됐고 또 하나는 지역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보궐선거로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계획 같은 부동산 공약들이 마구 쏟아져 예. 나오다 보니까 공시지가 현실화도 좀 속도를 늦추겠다. 네, 이런 여당에서 이야기가 그런 나오고 발언들도 있고요. 했었죠. 그래서 예. 선거와 관련돼서 뭔가 좀 민심을 잡기 위한 부동산 관련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진정됐던 이런 소유자들의 심리나 가격 동태가 이런 공약들 때문에 다시 또 들썩이는 네. 게 아니냐라는 예. 분석들이 지금 최근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다시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내일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백신 접종도 시작되죠.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종균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로 올라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06명입니다. 전날보다 59명 늘어나 나흘 만에 다시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월요일에 300명대로 잠시 줄었다가 어제 다시 400명대, 오늘 500명대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491명, 해외 유입이 15명입니다. 국내 발생만 거의 500명대에 육박하는데 서울이 156명, 경기 106명, 인천 25명 등 수도권에서만 28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오늘도 부산이 58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과 경남이 각각 21명, 전북 20명 등입니다. 전남을 제외하고 전국 16개 시도에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2명 늘어 지금까지 1,73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6명 늘어 108명입니다. 네, 내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층 대상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또 노인시설 입소자와 이용자, 종사자도 접종을 받게 됩니다. 이번 접종은 화이자 백신으로 맞는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사전 신청해서 백신 접종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재신청을 하면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 8일부터는 보육 현장에 일하는 교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합니다. 보건교사와 장애아 전문 통합 어린이집의 교직원 등 28만여 명이 대상입니다. 이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됩니다. 어제까지 85만여 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8천여 명이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예방접종 뒤 이상 반응 신고는 90건이 추가됐는데 사망 사례는 4건이 새로 신고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정길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부산 지역에서 나온 확진 환자가 앞선 한 주보다 3배가량 급증했습니다. 부산시는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39.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앞선 한 주 13.3명보다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에서는 50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유흥업소 관련 확진 사례는 대구 확진자 1명을 포함해서 19명이 늘어 지금까지 128명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세종시에서 어제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강사가 확진된 뒤 학생과 교직원 등 1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사와 접촉했던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확진자의 가족이 포함돼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이번 집단 감염을 포함해서 확진자가 나온 학교 4곳의 등교 수업을 중지했고 고운동과 종촌동, 아름동 소재 마을 방과후 프로그램도 2주간 금지했습니다. 강원도 철원 육군부대에서 장병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병사 4명은 지난 22일 휴가 복귀 후 격리 중이었으며 철원 지역에서 별도로 이동한 장소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는 벚꽃이 유난히 일찍 폈습니다. 서울 여의도 윤중로에도 사람들이 몰리면서 지자체가 교통과 통행 통제 날짜를 앞당겼습니다. 대신 다음 달 5일부터 추천된 신청자에 한해서만 출입하도록 할 예정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엄윤주 기자. 네, 서울 여의도 윤중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엄윤주 기자 뒤로 보니까 벚꽃이 만개했는데요. 상황 어떻습니까? 네, 살랑이는 봄바람에 꽃망울까지 터진 벚꽃을 보니 정말 봄이 성큼 다가왔다는 걸 느껴볼 수 있는데요. 아쉽겠지만 가까이에서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윤중로의 출입이 완전히 통제됐기 때문인데요. 저희 취재진은 구청 허락하에 이곳에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9시부터 본격적으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면서 평소라면 차들이 오가는 도로도 텅 비었습니다. 점심시간 무렵에는 통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일부 시민들이 이곳에 왔다가 발걸음을 돌리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아쉬움을 달랜 채 바리케이드 앞에서라도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감염 우려의 서울 영등포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의도 벚꽃축제를 열지 않기로 한 데다 봄꽃이 예상보다 이르게 피면서 내일부터 예정된 출입 통제를 하루 앞당겼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오늘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국회 뒤편 여의서로 일대 1.7km가 전면 통제됩니다. 대신 다음 달 5일부터 일부 신청자들만 정해진 시간에 통제 구간 출입이 허용됩니다. 미리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관람객을 추첨하고 오전 11시부터 1시간 반 간격으로 하루에 7번 입장하는데 한 번에 최대 99명까지만 출입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소외계층과 노약자 1,000명을 포함해 일주일간 3,500명이 통제 구간에서 벚꽃을 관람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신청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인터넷 커뮤니티에 티켓을 팔아달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추첨 관람 아이디어가 안표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그러자 영등포구는 실명 인증 절차와 일회용 QR코드 발급으로 재판매를 막고 입장권 추첨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정 과정의 조작 가능성 등 각종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무작위 프로그램 선정 전 과정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통제 구간이 아닌 근처 다른 벚꽃길로 꽃을 보러 온 직장인을 비롯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상충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버스와 지하철 등 일부 대중교통의 운행을 조정했습니다. 평일에는 여의도공원 진입로와 가까운 여의나루역 2번 출구 인근 버스 정류장을 100m 앞으로 옮겨 운행하고 이번 주말과 다음 주말은 부근 버스 정류장 7곳을 폐쇄합니다. 해당 정류소에 정차하는 노선 20개는 우회 운행할 계획입니다. 또 주말 기간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은 역사와 주변이 혼잡할 경우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니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윤중로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 볼수록 정말 이상합니다. 오세훈 후보의 처가 땅이 있는 지역이 바로 여기이고요. 이상득 전 의원의 사유지가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MB 패밀리와 MB 황태자의 땅들이 붙어 있는 곳이 이 서류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입장 정정한 서류. 이 사건의 본질은 상속받은 땅이고 제가 관여한 바 없이 피의자의 약 85%의 보상을 받은 강제 수용된 땅입니다. 송파해하려던 것을 이쪽으로 옮겼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송파와는 상관이 전혀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만하시죠. 후보님 저 조금 그만하시죠. 참아주세요. 30초 흥분하시는 것 같은데 30초 조금 됐습니다. 참아주시. 거짓말 컴플렉스가 생기신 것 같아요. 거짓말 프레임의 도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야 될 것 분명히 같습니다. 선거가 네. 끝나더라도 책임을 물을 것이고요. 지금 이것은 협박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사 운운하는 이런 아니 발언은 수사를 노무현 현 정부가 정부에서는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협박이 됩니까? 참아주세요. 오세훈 후보가 남의 일자리를 뺏은 경험이 있습니다. 코이카에서 특혜를 받은 것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합격되고 다른 사람의 자리를 뺏었던 것이죠. 아프리카에 봉사하러 간 것도 남의 일자리를 뺏었다고 하는 저 거짓말 용서하지 마십시오. 청년들이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것이 코이카. 그거는 중장기자분들이라고 은퇴한 분들 티오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어제 어린이집이 무상급식이 되고 있는데 여기 또 뭐 간식비를 올리겠다 뭐 이런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좀 저는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해서 더해드리자는 겁니다. 그렇게 좀 무법자처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금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오해를 풀겠습니까? 네? 그렇게 일방적으로 규정하십니다. 네, 4월 7일 서울과 부산시장을 다시 뽑는 보궐선거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가 없어서 이른바 깜깜이 선거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여야 모두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창열 용인대 교수와 함께 보선 판세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TV토론은 성관위 주최로 열렸습니다. 네. 어제 TV토론 혹시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봤습니다. 아주. 자세히 봤습니까? 네. 자세히 봤더니 좀 어떻습니까? 글쎄 일단 박영선 후보가 그 내곡동 그 문제 지금 예. 아까도 계속 나왔습니다만 예. 그 문제를 처음부터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랬군요. 예. 그래서 이제 공세적으로 나왔고 예. 오세훈 후보도 어제 상당히 그 방어를 하는 겁니다만 상당히 공격적 방어를 하는 걸로 많이 느꼈어요. 그랬군요. 공격적 방어란 어떻게? 이런 거죠. 지금 이제 계속 그 측량자리 있었느냐 없었느냐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예. 어제 그 얘기는 없었습니다. 네. 박영선 후보가 측량하는데 현장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얘기는 제기하지 않고 예. 내곡동 그린벨트 해제 문제, 그게 이제 계속 그 공세적으로 나왔는데 예. 오세훈 후보가 이제 거짓말 프레임 도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잠깐 아까 봤습니다. 봤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가 처음에 이제 거짓말 컴플렉스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로 계속 격돌을 했고, 글쎄 모르겠어요. 근데 이 토론회라는 게 예. 대체로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군요. 토론회를 예. 보고 마음을 바꾼 유권자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그런 유권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네네.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특히 이번에 이거 내곡동 관련 이제 공세가 특정 후보가 이제 박 후보가 이제 그것을 공세하면 예.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는데 그 반박이 또 그렇다게 보여요 또. 네. 그러니까 유권자들 보기에는 양쪽 말이 다 맞게 보이거든요. 예. 이럴 때 다시 말하면 흔히 하는 말로 결정적 한 방을 박 후보가 보여야 돼, 박영선 후보가. 예. 보인다면 이게 거짓말로 확연히 입증이 된다면 네네. 저는 이게 아무리 정권 심판론 프레임이라 하더라도 표심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오세훈 후보가 또 방어도 잘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세적 방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네. 그렇다면 이게 공방으로 그칠 확률이 높다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2차 토론 뒤에 오늘은 이제 민주당 박영선 후보 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장외신경전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그 측량 현장에 갔었느냐 안 갔었느냐 제가 이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얼굴 표정을 보면은요, 이분이 갔었구나, 이런 어떤 확신이 오는 그런 순간이 있었고요. 제가 TV 토론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아, 이분이 시장이 되면 서울시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겠구나. 왜냐하면 굉장히 독단적이십니다. 상대방은 그걸 자꾸 거짓말했다, 말 바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존재조차도 의식 못했다는 말을 존재도 몰랐다고 표현하는 게 그렇게 큰 죄가 되나요? 저희 처갓집은 지금 패닉 상태입니다. 거의 뭐 초토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혼란스러워하고 미안해하고 서로 지은 죄도 없으면서 서로 미안해하는 거예요. 서울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무주택자인 이 지방공 서름을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겠다. 이것이 박영선의 주요 공약입니다, 여러분.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분양을 하면 평당 1,000만 원의 반값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유일한 재산이 노후 대책으로 집을 하나 마련했는데 현금 수입이 없어요. 이런 분들의 경우는 집을 팔아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건 너무 가혹합니다. 그래서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소득이 없는 분들은 재산세를 면제해드리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내곡동 땅 공방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오래간만에 공약이 나왔습니다. 평당 1,000만 원 반값 아파트, 또 오세훈 후보는 재산세 면세 추진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곡동 땅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TV토론 같은 경우에는 지지층 결집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내곡동 땅 공방이 지금 민심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이제 만약에 특별한 어떤 그 선거를 관통하는 그런 예.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으면 전 이 공방이 꽤 영향을 줄이라고 봐요. 예. 그러나 지금 이제 정권 심판론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 그 프레임이 너무 지금 강하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예. 민주당에 대한 실망, 특히 예. 부동산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네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예. 게다가 LH 투기 사건 뭐 다 아는 얘기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전 이제 LH 투기 사건도 투기 사건입니다만 그 이전부터 사실 민주당 정부가 상당히 신뢰를 좀 잃어왔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추임 갈등 같은 경우는 전 이 선거에 어느 정도 저변에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사퇴도 요즘은 그 얘기는 거의 안 나오던데 네. 이 선거 유권자들 표심에 상당히 작용한다고 봐요. 다시 말해 정권 심판론 그리고 검찰에 대한 과도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법무장관의 좀 수사지휘권 여러 번 행사했던 거 이런 것들 아마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차곡차곡 쌓였는데 거기에 활용점정을 한 게 활용점정 기름을 부은 게 LH 투기 사건 아니냐. 예,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됩니다.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야에서는 이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우리 예상보다 많이 안 좋아졌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 이제 집권 세력들이 좀 더 겸허해져야 된다.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가자. 이런 것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고요. 아마 집권당과 또 당정청 모습이 훨씬 더 겸손하고 겸허하게 바뀔 것이고요. 또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히 그 두 가지죠. 하나는 공급을 늘려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하는 문제, 더불어서 또 부동산 투기 세력을 근절하는 문제, 이 두 가지를 같이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마음을 놓을 수 없죠. 이게 선거라고 하는 게 방심하면 한 방에 훅 가게 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게 야구나 선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민주당에서는 보병전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여러 관건 선거를 도모하지 않을지 저희가 예의주시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려고 합니다. 워낙 수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믿을 분들은 국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 김은혜 의원이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그리고 여론조사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한 방에 훅 갈 수 있죠. 제가 아까 그 결정적인 말수 같은 게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지금 이제 관건 선거 얘기를 하는데 관건 선거는 맞지 않는 얘기 같아요. 지금 관건 선거라기보다는 조직 선거라는 얘기 할 수 있죠. 지금 민주당의 구청장, 거기 서울시 구청장들, 그다음에 서울시 국회의원이 49명인데 41명이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여러 또 시의원, 구의원도 그렇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조직 선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관건 선거라는 말은 아무리 정치 공세이긴 하지만 그건 조금 이제 좀 과했던 얘기 같고 아무튼 여론조사가 바뀔 수 있어요. 선거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그 추세를 바꾸기 위해서 뭔가 결정적인 한 방이 좀 필요한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두 후보의 공약이 큰 차별성이 없는 것 같아요. 몇 개는 있긴 있어요. 있지만 어쨌든 대체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그리고 이제 주택 짓겠다, 공급하겠다 이런 거란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일단 정책이나 공약에서 특별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고 또 예. 두 후보의 토론에 어제 아까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둘 다 말을 너무 잘하는 후보들이에요. 예, 토론들 예. 잘하더라고요, 진짜. 예, 예. 말도 또박또박 잘하고 발음도 좋고. 네. 그러니까 인물 경쟁력이나 어떤 정책 공약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현재로서는. 오늘 박영선 후보 적극적으로 지금 유세를 펴고 있고요. 네.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쫓아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지금 악재가 동시에 터졌고요. 힘든 선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 최근 선거 운동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문재인 대통령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한 문 대통령 마케팅이 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지 화면 보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먼저 박영선 후보 선거 유세 현장 보겠습니다. 박영선 후보 다른 선거 운동원들과는 살짝 색이 좀 다르죠. 옅은 하늘색 점퍼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한 이 문재인 마케팅에 좀 거리를 두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 대통령 지지율 하락 때문으로 보이는데 현수막에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과 사진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총선 때와 비교해 볼까요? 지난해 총선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상호 의원이죠. 총선 유세 현장인데요. 현수막에는 이제 문재인에게 힘을 이렇게 적혀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민정 의원도요. 현수막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까지 함께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민주당 유세에서는 유독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잘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물론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좀 하락한 건 맞거든요. 이 영향이 크겠죠, 일단.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민주당 지지도도 옛날 같지 않잖아요. 예. 한 달 전만 해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역전당한다는 걸 생각하기 어렵단 말이죠. 서울은 조금 이제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좀 앞서고 있거든요. 정당 지지도가. 전체적으로는 좀 뭐 다른 경우는 많이 나오는데 지금 민주당이나 대통령을 내세우는 게 선거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거겠죠. 대단히 이례적 아닙니까? 이 민주당 후보가 민주당을 쓰지 않는 점퍼를 입고 나와서 선거운동한다는 게. 그래가지고 지금의 어떤 집권 세력의 고민, 집권 세력의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 총선 때 좀 달라진 게 여당의 선거 전략 가운데 K방역이 좀 빠져 있는 것 같고요. 4차 재난지원금도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일반 민심을 볼 때 K방역은 많이 성공한 거죠. 백신 공급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논쟁은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접종률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은 얘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K방역이 대단히 성공적이었죠. 전체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뭐 다른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국민들이 그러한 것들 자꾸 내세우는 게 왜냐하면 일단 현재의 집권 세력에 대한 불신이 너무 가중돼 있기 때문에 뭔가 잘했다라고 자꾸 얘기하면 무슨 자화자찬으로 느껴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K방역도 잘 안 내세우고 추경 통과됐잖아요. 4차 재난지원금 그런 것들도 일단 뭐 이 정권이 너무 자신들에게 아전인수로 해석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 이런 여론도 많이 있었잖아요.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야당이 일단 국정을 주도한 세력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굳이 4차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무슨 K방역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별로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선거, 특히 선거는 민심을 잡는 그러한 건데요. 일단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쫓기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좀 잘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듣고 오겠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열망에 저희들이 제대로 부응했는지 압도적 의석을 주신 국민의 뜻을 저희들이 제대로 받들었는지 공정과 정의를 세우겠다는 저희들의 약속을 제대로 지켰는지 스스로 묻고 또 묻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모두 드러내면서 그것을 뿌리 뽑아 개혁할 수 있는 정당은 외람되지만 민주당이라고 저희들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이낙연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인데요.
상임선대위원장이죠. 부동산 정책 두고서 이제 무한 책임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상 또 대국민 사과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읍소 전략일 수도 있고요.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선거라는 게 뭐 정말 같은 얘기입니다만 네. 알 수 없습니다만 가장 큰 게 역시 바람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번 선거를 뭐 바람 선거라고 말하기는 좀 적절치 않을 수가 있는데 인물 정책 이런 것들을 압도하는 게 바람이거든요. 프레임이고. 네. 제가 잠깐 프레임 말씀드리는 게 지금 박영수 후보가 이제 거짓말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오후를 공격하는데 그게 잘 안 맥히는 거예요 지금. 측량 현장이 있었다 없어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지금 민주당이 저런 읍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국민들이 볼 때 좀 늦지 않았느냐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렇게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가 또 중도층, 좀 이반됐던 중도층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민주당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좀 그 효과는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좀 아쉽다. 좀 진작 좀 저런 자세를 가지고 저런 자세로 나왔으면 어땠을까?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그런 자세를 좀 지향을 했었으면은 좀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선거를 치르지는 않지 않겠는가라는 그 생각은 듭니다. 민심을 얻는 것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요. 하지만 계속해서 노력은 해야 되겠죠. 여당 입장에서는 계속 악재가 겹쳤는데 김상조 전 청와대 실장 전셋값 인상 논란 때문에 사실상 경질이 된 겁니다. 그렇죠. 또 이게 경찰이 또 수사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최근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단순하게 14% 인상 그 자체도 자체입니다만 왜냐하면 이제 김상조 전 실장도 세입자니까 그쪽에도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이쪽도 올리라고 그래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집을 이제 전세해주고 자기 전세 사니까. 근데 이 시기가 임대차 3법 통과되기 그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임대차 3법에 의하면 이제 임대차법에 의하면 5%만 올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14% 올렸으니까 그 전에 빨리 올린 거 아니냐라고 이제 국민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투기를 했다라는 것과 좀 결은 다른데 그 LH 사건 같은 경우도 내부 정부 알아서 이렇게 투기하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뭔가 알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그걸 인식해서 빨리 14% 이상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이것도 이번 선거에 좀 영향이 없다라고 하기 좀 어렵다는 거죠.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는데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맥락이 맞습니다. 단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니까 어떠한 아무리 겸손한 자세를 낮추더라도 지지율이 안 좁혀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의원 임대차 3법 발의한 의원인데 또 월세를 더 많이 인상을 했나 봐요. 9% 가까이 인상을 했다는데 이것도 또 악재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자꾸 겹치니까 왜냐하면 가장 도덕적이고 공정과 정의를 내세웠던 정권인데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있잖아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뭐 결과는 정의롭고 얼마나 멋있는 말이니까. 그러나 지금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 보면 그것과 부합하지 않는 현상들이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 박주민 의원 건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유권자들이 많이 지금 화를 내고 있다. 여론이 악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일단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의원들 전원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맡겼습니다. 민주당이 의원들 다 국민권익위에 맡긴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 뭐 잘한 거라고 봐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여야 다 전수조사 하자는 얘기인데 야당은 아직 응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당에서 만약에 어떤 정말 진정성이 보인다면 우리 응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조영원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수조사 하긴 하는데 문제가 그겁니다. 전수조사라는 게 대체로 거의 유야무야 된 적이 많았어요. 이것과 관련되지 않은 것들도 얼마나 과거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전수조사하고 나서 흐지부지 되고 유야무야. 전수조사를 누가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체가 누구냐도 중요한데 국민권익위에 별로 생각은 안 나요. 감사원이 하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감사원이 국회를 할 수는 없거든요. 감사원은 행정부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제 또 검찰이 할 수도 없고 경찰이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국민권익위를 이제 선정한 건데 지금 전현희 위원장이 조사에 개입하지 않을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야당에서는 지금 셀프 조사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권익위원장이 전현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니까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자, 주 원내대표 이야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당 전직 의원입니다. 이런 민주당 전직 의원이 국민권익위원장을 하는 것도 저는
중립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거기에 보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저희들은 국회에서 전문가들로 특위를 구성해서 서로가 들여다보자. 여는 야를 들여다보고 야는 여를 들여다보자. 그러면 뭐 이 셀프 조사가 되겠습니까? 전혀. 네, 지금 권익위원회에 맡기지 말고 서로 들여다보자라는 겁니다. 구성을 해서. 그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것도요. 그러면 어떻게 구성할 거냐가 문제예요.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람들을 구성할 거 또 아니겠어요? 그렇겠네요. 또 여야가 또 싸울 거 아닙니까? 예. 그 검찰총장 뭐 무슨 지난번에 그 공수처장 추진이 얼마나 그 말이 많았어요. 네. 전 저런 부분들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거예요. 예. 정말로 어떤 그 불편부당한 예. 치우치지 않는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야 되지만 예. 이 정치 정당이 개입하면 또 그게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네. 저는 그런 대로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현희 위원장이 기피 신청을 했으니까 예. 저도 국민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으로 임명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그럼 어쨌든 지금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예. 야당도 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저런 이유를 가지고 또 응하지 않는다? 네. 그것도 전 썩 그렇게 공정하게는 안 보인다. 예. 하는 과정에서 뭔가 그러면 셀프 조사하는 것 같으면 그때 또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아예 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핑계로밖에 안 보입니다. 일단 국민권익위원회에 맡기고 다 해보는 조사를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들여다보고 들여다본 다음에 같이 평가받는 게 맞지 않느냐. 주호영 원내대표 김종인 위원장 거취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거 뒤에 명예롭게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어차피 이제 비대위가 끝나니까 임기가 다 돼가니까 전 글쎄요 뭐 정치라는 걸 참 단정하기 어렵잖아요. 예. 근데 김정인 위원장은 지금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있잖아요. 윤 총장과 뭔가 어떻게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최근에 여러 발언을 보면 윤 총장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굳이 남아 있다기보다도 나가서 뭔가 윤 총장과 윤 전 총장과 어떤 뭐 정당이나 정치 집단을 꾸린 다음에 그리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을 또 뭐 이제 같이 나온다든지. 저는 그래서 야권발 정계 개편이 그런 데서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김정인 위원장이 꼭 국민의힘에 남는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야권에서는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1위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이 뭐 만남을 요청한다면 만날 수 있다라고 김 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만나 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만나지 않겠다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내가 만날 이유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요청이 오면 만나겠다 얘기하는 건 만나고 싶다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하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윤 총장이 만나자라고 이런 제안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렇게 쉽게 만나자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윤 전 총장이 그 정치적 메시지를 냈어요. 심판 얘기도 했고 투표해라 이런 얘기는 직접 이 선거에 관련된 얘기예요. 단순히 원론적 얘기라고만 볼 수는 없죠. 대단히 선거에 밀접한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는 건 바로 이제 있는 그대로의 정치 색깔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유력 대선 주자들 다 팬카페가 다 있어요. 이재명 지사도 있고요. 다 있죠. 이낙연 위원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도 뭐 팬카페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지금 뭐 윤석열 총장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뭐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 윤사모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당도 만들고 뭐 당명까지 나오고 이러대요. 그 보도에 보니까. 당명까지 나와 있습니까? 당명까지 나와 있잖아요. 당을 이제 그런 윤 총장 측하고 윤 전 총장 측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거죠. 그 이제 그 지지하는 분들 아까 말씀하신 그 팬카페 뭐 그런 거에 관련된 분들이겠죠. 그분들이 이제 뭘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정치에서 그런 현상은 불가피해요. 또 그런 것들이 동력이 돼서 정치라는 현실이 작동되는 거거든요. 정치라는 이상과 현실의 조화니까 이제 항상 경계해야 될 게 그런 카페나 이런 게 무슨 사모, 무슨 윤사모, 박사모, 뭐 노사모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다른 정치 세력과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척, 배제 이런 것들로 가면 곤란하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팬덤 정치라고 얘기하잖아요. 팬덤 정치라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간다면 이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역경이 더 많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사실은 그 당사자 주체가 되는 정치인들이 잘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너무 이용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정치를 좀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런 정치를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전 총장도 이렇게 뭐 카페가 생기는 건 좋은데 잘 이제 과거의 올드한 정치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정치 그런 걸 할 때 더 지지를 받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부산 선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부산도 지금
박형준, 김영춘 두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는 있는데 지지율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당 지도부가 부산으로 총 출동을 했습니다. 자, 여당 지도부 오늘도 파상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네,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듣고 올까요? 2010년도에 MB 국정원이 어떻게 지방선거에 개입을 했는지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부 문건이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후보에게 배포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 문건의 배포처에 정무수석 이렇게 명확하게 찍혀 있습니다. 선거에 개입한 정황까지 드러난 것입니다. 박형준 후보는 자신에 대한 무수한 의혹에도 계속해서 뻔뻔한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가히 의혹의 챔피언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서울 부산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국민들께서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부산에서 승리할 수 있다. 김태년 당대표 권한대행의 말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전 네거티브도 선거에서 전 의미가 있다고 봐요. 네거티브라는 게 하나의 검증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그냥 막연하게 흠집내는 거 말고 어떠한 의혹을 제기해서 거기에 대한 검증을 할 필요는 있죠. 진상규명의 차원이니까. 근데 지금 이번 선거가 지금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거티브는 되게 이제 우리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긴 합니다만 저런 부분들이 사실 규명돼야 될 부분이긴 하죠. 정무수석 할 때 직접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사찰 관련된 거니까. 근데 저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과거로 올라가서 이른바 적폐 수사를 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저런 말이 나오면 상당히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게 또 검찰 수사에도 무슨 동력을 줄 것이고 또 지지하는 국민들이 규명하자 이렇게 나갈 텐데 지금 선거 국면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보기엔 이제와서 할 얘기가 없으니까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인식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중요한 게 유권자들의 표심이고 표심은 유권자들이 어떻게 인식하냐의 문제거든요. 진실은 여기 있어요. 진실은. 근데 진실을 검증하기에 시간이 너무 없어요 지금.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구나 해서 김태년 원내대표의 말을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박형준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막판에 안 되니까 네거티브 공세를 더 강화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거는 진상규명이 돼야 되는 것인데 선거 국면에서 저게 진상규명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은 초기에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많이 부각됐는데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는 또 다른 쪽에서 얼마나 가덕도 신공항이 컸었겠어요. 특별법 만들고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다가간 거 아닙니까? 부산 유권자들에게. 근데 그게 사라졌어요 이슈에서. 그만큼 그러한 그 가덕도 신공항이 부산 주민들이나 그쪽에 있는 유권자분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부산 시민들의 삶 전체가 바뀔 수 있죠. 민생과 관련되는 거죠.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별로 약발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선거라는 게 무슨 프레임이 딱 결정이 되면은 무서운 게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007년도 이명박 후보 선거할 때 BBK 의혹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화면도 나오고 다스, 내곡동 요즘 내곡동 한창 떠오르는데 내곡동 사저 얘기 나오고. 근데 결국은 그 당시도 노무현 정권 심판원이었어요. 경제 살려야 된다. 그런 프레임이 딱 정해지니까 어떠한 이명박에 대한 그 의혹도 별로 효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랬었죠. 이번 선거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만큼 이 선거 프레임은 굉장히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에서는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죠.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 부산이 안철수 대표의 고향 아닙니까? 안철수 대표는 지금 이제 보선 이후를 생각하겠죠. 그리고 이제 보선서 이제 물론 단일화해서 졌지만 대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부산뿐만이 아니라 뭐 대선을 생각한다면 뭐 전국이 다 이제 관심 지역이긴 하더라도 특히 부산이 자신의 정치적 고향일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국회의원은 서울에서 했었습니다만 아마 그런데 의미를 부여하고 가지 않았겠는가 뭐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자 이번 선거가 끝나면은요 여야 모두 사실은 대표 경선 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후보 경선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를 여야 모두 단순히 이번 보궐선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두면서 계속해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대선 전초전이라고 어차피 성격이 규정된 선거 아니겠어요? 뭐 1년도 안 남았어요. 선거가 내년 3월 9일이니까. 그렇죠. 얼마 안 남았는데 여야의 상당한 극심한 요동이 칠 것 같아요.
선거 승패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 같은 경우 박영수 후보가 이기느냐 지느냐가 민주당 내부에 엄청난 파도를 갖고 올 것 같고 친문의 그 영향력이 과연 강고하게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박 후보가 만약에 이기면 친문이 더 강화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박 후보가 지면은 오히려 친문이 약화될 것 같긴 한데 오히려 더 강하게 또 치고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건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모두 어떤 지형 변화가 예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야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발 정계 개편도 가능하고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여당발 정계 개편도 가능하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의 양당 체제 항상 양당 체제가 뭔가 요동은 쳐요. 대선 앞두고 말이죠. 우리가 뭐 흔히 말해서 이제 연합 정치라고 얘기는 하는데 특히 한국 정치가 그게 대단히 그 미숙한 정치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미국이나 영국의 민주당, 공화당이나 노동당, 보수당이 무슨 선거 앞두고 요동 칩니까? 요동 안 치잖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요동 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이번 대선이 어느 때보다도 이번 지방선거지만 이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선거에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극심하게 받을 것 같아요. 여야 모두. 그 내부의 정치 세력 간의 어떤 합종 연행이라고 할까. 게다가 윤석열이라는 또 사실 상수에 가까운 변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정말 한국 정치는 또 역동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 이슈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리 맞아 보내가 다리가 몇 다리일까요? 8개. 대표님 잡아보세요. 잡아보세요. 미정기한 채로 고위재산이와 불합 세금도 꼬박꼬박 납부해온 고급 별자를 실수로 재산 신고 누락했다는 박형준 후보의 해명은 술을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현재 김건희 사용해온 건물을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을 실수라고 부는 것은 무능하거나 거짓말이거나 불순하입니다. 검증과 이 흑색선전 또는 마타도는 구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침소봉대에서 어떤 사실이 분명히 해명이 됐는데도 계속 거짓말로 공격을 하거나 건축법 위반 등등등 해서 고발을 했는데 부분이 다 거짓 고발이기 때문에 무고로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위 허위 사실에 의한 공격,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계속 반복이 되고 또 제 명예도 훼손이 되거든요. 특히 집권 여당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치러지는 이 선거에서 정책 선거를 주도해도 시원찮을 판에 세계 엑스포가 2030년 이뤄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시장하고 기름집입니다. 코로나 들어가 있다. 아까 돼 있어. 나 이거 한 점 주세요. 이거. 이거 3,000원치만 주세요. 내가 상권까지 엎으로 줘. 와, 아이고 이거. 이렇게 들려서 잡아야 돼 이거. 파이팅! 아이고, 힘이 됩니다. 이거 꽉 잡고 있어야 당선됩니다. 아, 이거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자연산 돌문어입니다. 방역 수칙을 어겨 영업이 정지된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가 밤 늦게까지 영업을 하다 또 적발됐습니다. 업소에는 손님과 종업원이 100명 넘게 있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입니다. 어젯밤 10시를 넘긴 시간에도 영업하다가 합동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주점 입구에는 지난 29일 내려진 집합 금지 명령문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어겨 집합 금지된 지 하루 만에 또 적발된 겁니다. 당시 업소에는 손님과 종업원 100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개월 동안 2달 잠깐 여기 임대료만요 다 없었어요. 단골 위주로 몰래 손님을 받았지만 당국의 합동 단속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용업소가 운영 중단 중인데 그 영업을 한 상태라서요. 또 다르게 더 처벌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문제는 룸살롱과 같은 밀폐된 유흥주점에서는 집단 감염 사태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부산과 대전을 비롯한 곳곳에서는 유흥업소와 관련한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흥업소의 특성상 QR코드를 출입자 모두에게 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접촉자를 찾는 것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피로도가 크지만 감염을 최소화하려면 방역수칙 준수하는 길밖에 없다고 다시 당부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가상화폐 광풍속, 이 거래소 난립의 부작용을 짚어보는 YTN 연속 보도입니다.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가 폭증하면서 올해 1, 2월 거래 대금만 4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가상화폐나 거래소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고 있어서 관리나 규제 자체가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몇 년 전 해킹으로 가상화폐가 유출돼 수백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한 중소거래소. 한 달에 5만 원가량을 내면 법인 주소를 등록할 수 있는 공유 사무실을 본사로 쓰고 있습니다. 최근 대표나 직원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임대료는 보증금도 내야 되고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소액으로 사업자 낼 수 있는 곳으로 보시는 거죠. 거의 안 하세요. 1년에 한두 번 어쩌다 오시는다고 해서. 대표 전화번호조차 없어서 메일로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많은 거래소가 메일이나 SNS로 상담받기 때문에 이용에 문제가 생겨도 바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객상담센터는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이른바 국내 4개 대형 거래소의 투자자 수는 240만 명에 달합니다. 올 1월과 2월의 거래 금액은 440조 원으로 이미 지난 한 해 전체 거래 금액 3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00여 개에 이르는 중소거래소와 해외 거래소까지 합치면 거래량과 투자자 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대부분 가상화폐와 현금을 중개하는 사업자로 등록돼 운영되고 있는 상황.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엄격한 재무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되고 가치와 연동돼서 있는 그런 실질이 없는 것이고 금융상품이 아니고 화폐가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유의하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자상거래 업체가 아니어서 소비자 보호 법률을 적용받지도 않습니다.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이게 소비생활에 사용되는 재활의 영역은 아니고 사실 투자하기 위한 금전거래잖아요. 이건 저희 전상법은 적용 대상은 저희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 속에 지난 25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도록 하는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를 불법 돈 세탁에 이용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의무를 지웠을 뿐 거래소 사업주로서의 규제는 없습니다. 자산으로 보고 공정거래로 가야죠. 그냥 중개업자들이잖아요. 그럼 중개업자들한테 적용되는 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건데 혁신이냐 허상이냐는 논란 뒤로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상화폐 투자 시장. 더 늦기 전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어떻게 바라보고 법망에 담아둘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애틀란타 총격 참사 이후에도 미국에서는 아시아계 사람들을 향한 폭력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아시아계 증오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전담 기구를 만들고 피해자를 돕기 위한 기금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김영근 기자입니다. 뉴욕 중심가 맨하탄의 건물 앞, 흑인 남성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아시아계 60대 여성을 발로 차 넘어뜨립니다.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진 여성의 머리를 발로 3차례나 더 강하게 내려찍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보안 요원은 말릴 생각은 않고 출입문을 닫아버립니다. Damn it, I am so sick of standing here demanding something to be done for my people. She is lying in the hospital right now. We don't know who she is. We don't know how to help her. 같은 뉴욕의 지하철 안,
흑인 남성이 아시아계 남성에게 주먹질을 합니다. 급기야 쓰러진 남성의 목까지 조릅니다. 하지만 역시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백악관은 애틀랜타 참사 이후에도 아시아계에 대한 폭력이 끊이질 않자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산하에 아시아계 혐오 범죄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했습니다. 또 중호 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해 4,950만 달러의 기금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계를 향한 폭력에 침묵할 수 없다며 잘못된 공격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conversation we had today with the AAPI leaders and that we're hearing all across the country is that hate and violence often hide in plain sight. It's often met with silence. We have to speak out. We have to act. 전담팀은 앞으로 몇 주간 아시아계 미국인 대표들을 만나 의견을 들은 뒤 중호범죄 근절을 위한 더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에서 불거지고 있는 아시아계 혐오, 폭력 사건으로 확산하면서 미국 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LA 김은경 리포터 연결합니다. 리포터님 나와 계시죠? 네, LA입니다. 예. 네, 뉴욕에서 지금 연달아 아시아계에 대한 이 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곧 LA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그쪽 마트나 식당 다 괜찮습니까? 네, LA 쪽도 뉴욕과 마찬가지로 최근 이 아시안계를 타겟으로 한 증오범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는요, 이 한인 할머니 한 분이 60대 할머니 한 분이 길거리에서 한 흑인 여성에게 벽돌로 구타를 당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 이처럼 최근 이처럼 범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뉴욕의 한 마트에서는 저렇게 지나가는 60대 아시아계 여성을 망구잡이로 폭행하기도 하고요. 또 뉴욕의 지하철에서는 아시아계 남성이 또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혹시 용의자는 지금 잡혔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 지하철 사건 역시 아시안 남성이 흑인 남성에게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당한 사건이었는데요. 예. 이 앞에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용의자는 현재까지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예. 아직도 체포되지 않았군요. 그 현지 언론 보도가 궁금한데요. 현지 언론은 이런 사건들, 그러니까 아시아계 혐오 사건들을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언론들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시안 타겟 범죄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 미국에서 인종 갈등 문제가 워낙 예민하고 큰 이슈이기 때문에 예. 이 사건을 빠르게 전달하고 있고요. 또 이 대형 신문사들도 아시안 혐오와 관련해서 심도 있는 사설을 연일 게재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설의 내용이 좀 눈에 띕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블랙 라이브스 매러와 비교하는 그런 사건도 있고요. 예. 블랙 라이브스 매러 때와는 약간은 다른 점이 있다면, 예. 블랙 라이브스 매러는 백인 경찰이 주로 예. 흑인들 탄압하는 이런 사건이었다면, 이번에는 예. 흑인 이제 아시안을 폭행하는 이런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다른 점들을 다각적으로 비추는 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부 보도에서 보니까 아시아계를 이제 좀 폭행한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이 한 150% 정도 늘어났다라는 보도도 있던데 사실 경찰에 입건된 사건만 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일상생활에서 욕설을 듣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연결을 했을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예. 저조차도 이 길을 지나가다가 또는 운전을 하다가 아시안을 비하는 욕설을 들은 적이 한두 차례 있습니다. 예. 앞서 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이 매일 아침 기사를 볼 때마다 새로운 아시안 폭행 사건이 실릴 정도인데요. 네. 이 열흘 전쯤에는 이곳 LA 한인타운에서 60대 한인 노인이 흑인 여성으로부터 이 벽돌로 폭행을 당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예.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같은 폭행 외에도 욕설 등 크고 작은 혐오 범죄가 최근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LA에는 우리 한국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요. 걱정이 많이 되고요.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많기 때문에 더 걱정입니다. 많이들 불안해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이들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이곳에서는 현재 방어용 페퍼 스프레이 또는 테이저건 등을 누구나 아무런 제약 없이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같은 방어용품을 구입하는 한인들이 제 주위에서도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예. 특히 이 범죄 대상으로 가장 큰 타격이 되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 혼자서는 가급적이면 외출을 또 자제하고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2명 이상 동행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예. 네, 사실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지금 뭐 백악관에서도 강력 대응에 나섰거든요. 혐오 범죄 전담 기구를 설치하기도 했는데 이게 좀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앞서 이 보도가 된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안 증오범죄 규탄의 입장을 밝히면서 아시안 증오범죄를 담당할 특별위원회 태스크포스를 약 5천만 달러의 기금을 편성하면서 네. 신설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 해당 태스크포스는 이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 증오범죄 근절과 안전 등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네. 이 대통령이 나서서 자금이 투입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위원회에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우리 한인 분들도 개인 보호 장비를 좀 구입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 한인 사회에서 공동 대응 움직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LA 한인회를 비롯해서 현재 이곳에 크고 작은 한인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예. 한인들에게 혐오 범죄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뭐 이런 것이 적힌 매뉴얼 그리고 호루라기 등을 배포하고 있고요. 지난 주말에는 한인타운에서 대규모 시위가 진행이 됐습니다. 예. 이 시위에는 2,000명 정도가 모였고 또 열흘 전쯤에는 자동차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앞서 이 보도가 된 이 바이든 대통령의 특별위원회 설립 발표에 앞서서는요, 이 미국의 10대 한인회가 연대 서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꾸려달라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서 이제 폭행 영상들을 쭉 보니까요, 주변에서 말리지 않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왜 그런 건지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 본인도 피해를 당할까 하지 않는 뭐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이 아시안 증오범죄 사라져야 되겠고요. 등간 안전에 더욱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은경 LA 리포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미얀마 군인이 시위 현장이 아닌 조용한 거리를 지나간 오토바이에 무차별적인 총격을 가해서 17살 소년을 숨지게 한 장면이 CCTV에 잡혔습니다. 영상은 지난 27일 오전 다웨이 지역의 거리에서 찍힌 것으로 트럭에 탄 군인들이 청년 3명이 탄 오토바이를 향해 총격을 가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군인들의 총격으로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청년 2명은 달아났지만 17살 초민 낫은 총에 맞아서 군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군부에 맞서 힘을 합치기로 선언하면서 반군부 무장 세력의 결집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30일 서부 라카인주에 있는 강력한 아라칸군을 포함해 3개의 무장단체는 군부의 살인이 멈추지 않는다면 반군부 세력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영국 군사정보 컨설팅 업체의 보안분석가 앤서니 데이비스는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보유한 병력을 합치면 7만 5천 명에 달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현지 시각 30일 미얀마에 주재하는 자국의 비필수 업무 공무원과 가족의 철수를 명령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얀마 정세 불안정을 이유로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11년) 만에 V리그에 돌아온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는 우승까지는 한 뼘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흥국생명의 90점으로 월드클래스의 품격을 뽐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야속한 공이 바닥에 찍히고 흥국생명의 우승 꿈이 멈춘 순간 김연경은 빙긋 웃어봅니다. 안방 코트에 내 것이 아닌 우승 꽃가루가 뿌려지는 사이 후배들을 일일이 안으며 토닥토닥 유쾌하게 분위기를 띄웁니다. 학교폭력 논란으로 주전 2명이 떠난 팀에서 김연경은 고군분투. 특히 붕대 투혼으로 나선 포스트 시즌은 매경기 드라마였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또 극복을 하고 또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년 만에 돌아온 V리그에서 우승은 못했지만 김연경은 공격과 수비에서 만점 활약하며 월드클래스 기량을 뽐냈습니다. 정규리그 평균 시청률은 1.23% 역대 최고였고 챔프전 마지막 경기는 한때 4%를 웃도는 등 흥행에서도 새 역사를 썼습니다. 시즌 중에도 해외팀에서 러브콜이 있었다고 밝힌 김연경. 신생팀 제7구단 영입설도 무성한 가운데 다음 시즌에도 V리그에서 뛸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아직 결정한 부분은 정말 하나도 없고요. 여러 방면으로 좀 폭 넓게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롤러코스터 시즌을 마친 김연경은 짧고 굵은 휴가를 마치고 4월 말 대표팀에 소집돼 도쿄올림픽 메달 담금질에 들어갑니다. 올림픽이 많이 기대가 돼요. 이루고 싶은 메달을 꼭 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ANA 인스퍼레이션 대회가 우리 시각으로 내일 밤에 개막합니다. 시즌 첫 출전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세계 랭킹 2위에 오른 박인비는 첫날부터 세계 1위 고진영과 동반 플레이를 펼치게 됐습니다. 김상희 기자입니다. 기아 클래식 우승으로 통산 21승을 기록한 박인비가 자신의 메이저 대회 8번째 우승 사냥에 나섭니다. 박인비는 첫날부터 세계 랭킹 1위 고진영과 같은 조에 편성돼 맞대결을 펼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이 대회를 염두에 두고 시즌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던 박인비는 지난 2013년에 고진영은 2019년에 우승하면서 이 대회 상징인 코피 연못에 뛰어든 경험이 있습니다. I played so good. I mean, I couldn't believe, how I was doing out there this week. And, like I said, I thought this week was just kind of a preparation for next week. But I, exceeded so much more. 올해로 50회를 맞은 이 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우승한 건 2004년 박지은을 시작으로 지난해 이미림까지 모두 6번. 특히 최근엔 4년 동안 3번이나 한국 선수가 우승할 정도로 우리와 인연이 깊습니다. 21세기 들어 아니카 소렌스탐과 브리테니 린시컴에 이어 코피 연못에 2번 뛰어들 첫 한국 선수가 누가 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또 우승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한번 또 메이저 우승을 위해서 쳐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난해 이미림의 연장전에서 패했던 캐나다의 브룩 핸더슨과 시즌 초반 2주 연속 우승을 차지한 미국의 제시카 넬리 코다 자매 등이 우승 경쟁에 나설 전망입니다. Hopefully I can start off Thursday with a great round and put myself in contention on the weekend. And I definitely think having won a major championship, it makes the nerves a little bit better. 기아 클래식에서 아쉽게 컷 탈락한 세계 3위 김세영과 박성현, 이정은도 일찌감치 샷을 가다듬고 시즌 첫 메이저 타이틀에 도전합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후배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축구선수 기성용 씨가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 오후 3시쯤 기 씨가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성용 선수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일단 저는 진실의 힘을 믿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증명하는 게 쉽진 않겠지만 수사기관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 역시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저는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고요. 일단은 저쪽에서 먼저 고소를 진행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저희는 그 약속을 지켰고 이제는 수사기관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먼지가 걷히고 모처럼 보는 파란 하늘이 반가운 하루입니다. 맑은 하늘에 봄볕이 내리쬐면서 서울의 최고 기온이 22.9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은 24도까지 오르면서 올봄 들어서 가장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고 있어서 옷차림과 건강관리에는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먼지가 걷혔지만 남해안 지역은 여전히 공기가 탁한데요. 내일은 잔류하는 황사먼지의 영향으로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오늘과 달리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제주와 전남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10도, 대전 9도, 부산은 12도로 예상됩니다. 낮에는 기온이 20도 안팎을 보이며 따뜻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겠고 대전 20도, 광주는 21도로 예상됩니다. 이후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